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채권 금리는 이제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디스인플레이션에 접어들었으니까 앞으로 이제 환율이나 여러 요인에 영향을 미치겠죠. 지금까지는요, 디플레이션이 오면 미국이나 서구는요, 자기 그 국가 이익 때문에 돈을 막 찍어냈어요. 지금도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탈출하기 위해서. 네. 또 그럴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인플레이션이 또 옵니다. 그때 또 왔을 때는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FOMC의 남자 변정규 미주은행 전무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자, 저 방송 전에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네. 내가 1년에 8번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FOMC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조앵커님이 제가 보기에는 팔방미인이세요. 네. 8번 보니까. 네. 아, 네, 8번 보는 미인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오늘 새벽부터 굉장히 힘드셨을 것으로. 3시 반에 일어나셨대요. 네, 잠을 못 주무신 변 전무님께서 네,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게 제목부터가 감각적이에요. 파월, 연내 고금리와 헤어질 결심. 네. 결심은 한 것 같습니다. 결심은 했다. 네. 어떤 의미로 쓰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헤어질지는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죠. 근데 결심을 확실하게 한 것 같아요. 이제 연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 물가 상승률이 작년에는 많이 내려갔었잖아요. 근데 네. 연초부터 시작해서 1, 2월, 1월 뭐 그 3.1%에서 뭐 2월 3.2%, 3월 달에는 3.5%까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금리를 내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했는데 네. 이제는 금리가 마침 오늘이 또 CPI가 5월 CPI가 발표가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CPI가 발표가 같이 됐으니까 오히려 더 굉장히 긴장감이 많이 흐른 그런 FOMC였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물가도 발표됐죠. 오후에 미국 시간 기준으로 FOMC 기자회견도 있었죠. 예, 뭐 게다가 뭐 그 이번은요, 그 6월 달이기 때문에 이제 분기의 마지막 FOMC이기 때문에 SEP 리포트 그 안에 유명한 점도표가 있죠. 예, 그렇죠. 점도표까지 발표가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예. 이제 전무님께서 매번 정리를 잘해주셔서 연합뉴스 경제TV 인포맥스 라이브를 매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FOMC가 나오면 전무님께서 보시는 성명서의 문장 변화 거기서부터 아마 어떤 설명을 하실지 자료를 보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자료는 게시판에 올라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비밀번호는 5555입니다. 네. 그러면 FOMC 성명서에 변경된 문장부터 보여주면서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사실은 같아요. 이제 많이 변한 건 없어요. 네. 근데 중요한 변화가 하나가 있는데 경기 관련은 없고 신규 고용 관련도 없고요. 네. 예. 그리고 그 하나 변한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의 상황이 어떤지가 변했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예요. 네네. 네,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넘겨드릴게요. 네. 네. 보시면 이겁니다. 네. 저기 보시면은 저기 그 보시면 변경된 문구가 5월 달에는 이 a lack of further progress라고 써 있어요. 이게 이제 이번 달에는 modest further progress. 그래서 modest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진전이 일어났다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전이 거의 없었다가 그렇죠. 진전이 일어나고 있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변화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제가 뒤에 써놨지만 뭐냐면 이게 그 5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네. 보십시오. 네. CPI 관련 문구가 종전에는 lack of further progress에서 modest progress로 전환되면서 물가 상승률 하락이 크게 진전을 이룬 것으로 자평을 했어요. 예. 네. 네, 이것은 뭐냐면 굉장히 크게 자기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물가가 하락하기를 굉장히 많이 기원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떨어져 줬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진전을 인정을 하면서도 사실 9월 달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요하게 기자단이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애써 기대감을 높이지 않으려고 좀 약간 거리를 두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 다음 볼까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다음에 QT 관련해서 그 3페이지 다시 가보면 네. QT 관련해서의 문구가 또 빠졌어요. 근데 이것은 어차피 저번 달에 QT 속도 조절을 하면서 이것은 어차피 끝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구는 빠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네. 문구 자체의 변화는 없습니다. 없어요, 거의. 요거 하나밖에. 그렇지만 물가 상승. 왜냐하면 모든 것이 물가가 올라서 이렇게 뭐 금리도 오르고 그다음에
FOMC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가 변했지만 그건 굉장히 큰 것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제가 요약을 해놓은 건데요. 네. 한 번 인하의 차가움이죠. 왜냐하면 그죠? 3월 FOMC의 S&P 리포트 안에 점도표는 3번의 인하를 시사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한 번으로 줄은 거죠. 한 번으로 줄었는데 그러면은 왜 주식시장 환호하고 난리가 났을까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지금 한 번밖에 안 이상한 거 했는데. 아닌가요? 네. 이상한 건 아니에요. 이상한 건 아닌가요? 왜냐하면 네. 한 번도 안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못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고요. 네. 게다가 주식이 사실 그만큼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만큼 정체가 돼 있었는데 이것이 폭발적으로 오르고 사실은 돈은 지금 아직도 많은 상태예요. 네. 7조 달러 이상의 연준의 밸런스가 아주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들 때문에 오르기 시작한 건데 사실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가늠을 해봐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경기와 주가는 반드시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예. 경기가 아주 안 좋을 때도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돈은 어디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 회사 자체가 실적이 안 좋더라도 미래의 뭐 AI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렇게 미래의 성장률이 높을 것 같은 그런 주식 같은 게 오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경기가 안 좋아도. 그래서 지금 오늘은 특이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 CPI가 발표된 날입니다. 그래서 네네. 보통 FOMC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 때 점도표라든가 FOMC 당일의 위원들의 그런 얘기들, 파월의 의장의 어떤 연설이 굉장히 주를 이루는데요. 오늘은 대부분이 CPI가 FOMC를 지배한 날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꺾인 것이 확인된.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환호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연준 위원들이 그러면 물가를 보고 자기 자신들의 금리 인하 속도를 점도표에 자기가 찍은 얼마나 금리 인하가 일어날지 예상치를 조정을 했느냐 고쳤느냐 물어보니까 대부분 안 고쳤대요. 네. 네. 그건 뭐냐면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이번에. 예, 그게 더 고무적인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지금 그 S&P 점도표에서는 한 번 인하지만 물가를 보니까 그걸 아직 반영을 안 한 연준들의 의견이었다면 반영하면 더 내릴 수도 있는 건가라고 시장은 해석한다는 맞습니다.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번에 또 PCE가 발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PCE마저도 이렇게 물가가 잡히는 그러한 상황을 연출을 한다면 굉장히 9월 달 인하라든가 11월 달 늦어도 11월 달에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예, 그래서 환호를 한 거죠 주시장은. 네. 예. 그럼 전무님 보시기에는 CPI 자체는 하락 기조가 완연하다라고 평가하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바로 그냥 그게 사실이어야만. 바로 본론으로 가시네요. 아 그런가요? 핵심이라서. 예. 네. 그래서 제 제목이 오늘 뭐냐면 이겁니다. 미국 경기 사이클이 이미 디스인플레이션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디스인플레이션에 접어들었다는 건 사이클을 우선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예. 우리가 사이클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이게 페이지가요. 네. 몇 페이지냐면 직접 인쇄를 해오셨어요. 네. 잠깐만요. 제가 14페이지입니다. 앞부분을 얘기하다가 물가를 여쭤보는 바람에 예, 바로 가야 돼요. 이제. 네, CPI의 5월, 6월 이 물가가 제일 중요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그게 진짜냐가 핵심일 것 같아요. 네네. 네, 저를 뛰게 만드시네요. 이제 갔습니다. 이제 14페이지로 가면은요. 네, 14페이지. 예, 이게 미국 경기 사이클과 국채 수익률 여러 가지의 관계예요. 저는 이제 뭐냐면 앞으로 조금 이따가 국채 수익률을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보시면 국채 수익률이 미국 국채 수익률이 뚝 떨어졌어요. 지금 네. 조금 이따 보실 텐데 우선 보시면 경기는 이렇게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이클이 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하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번 하락은 좀 다른 하락입니다. 그래서 올랐다 내려갔다 했는데 이번에는 좀 내려가는 모습이 완연하게 보이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6월 초에
PMI가 나왔었죠. 네. PMI가 둔화된 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 벌써 인플레이션이 이제 제가 저번 때까지는 인플레이션의 단계에 아직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것을 똑같은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아직까지 그렇죠. 인플레이션의 끝자락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들어간 겁니다. 아. 예, 그래서 뭐냐 이것을 두고 디스인플레이션에 들어간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안도감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오늘도 보시면은 그 연준의 파월 의장이 굉장히 편안한 모습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네. 뭐 제 생각인지 몰라도 좀 편안해 보이시더라고요. 네네. 오랫동안 지켜보셨으니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제 상당히 가시권에 들어왔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거기 가기 전에 그럼 저희가 검증을 한번 해보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렇게 디스인플레이션이 맞느냐? 네. 이제 물가가 인플레이션을 여기 단계에서 보시면은 그래프에서 인플레이션 단계에서 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죠. 그리고 네. 상승률 자체도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주가 지수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채권 가격은 폭락합니다. 그 말은 뭐냐?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채권 수익률도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그다음 디스인플레이션에 진입을 하면 경기 둔화하는 속도가 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PMI도 뭐 지수가 안 좋게 나오고요. 그다음 물가도 조금 상승률은 계속 나와요. 이게 보시면 위에 그림에서 보면 인플레이션 크기에서 아직은 플러스거든요. 이게 플러스로 나오지만 물가 상승의 속도가 줄어드는 거죠. 이제 네. 그렇게 둔화하고 있다. 예, 네. 예. 줄어들면서 채권 가격이 상승이 일어납니다. 예, 채권 가격이 네. 채권 상승이 일어나는 건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앞에 보시죠. 이제 보시면은 5월 29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오늘 아침까지 미국 수익률을 보시면 저렇게 10년물이 4.61%에서 4.32%로 29 베이시스 포인트, 약 0.3% 포인트는 하락을 했어요. 네. 굉장히 크게 떨어졌죠. 네. 2년도 마찬가지로 약 21 베이시스 포인트, 0.21% 포인트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수익률 방향의 터닝 포인트가 왔다는 거예요. 벌써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은 굉장히 오늘 편해 보였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벌써 탑은 찍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채권 수익률이 예. 채권 수익률이 탑을 찍고 내려왔다는 건 벌써 경기 사이클이 변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도 사실 우리가 이제 파월 의장의 말만 믿기에는 또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작년, 재작년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해도 그래도 좀 불안감이 있고 기자회견에서도 상당히 질문이 많았던 게 올해 연말에 그럼 정말로 물가가 진짜 얼마나 안정이 된다고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그 답변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 여기 써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뭐 지금 CPI가 잠깐 둔화된다고 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인 건 맞고 물가가 예. 뭐 2% 초반으로 가는 것도 아닌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제는 2%의 물가 목표가 변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죠? 안 변했죠. 네. 이것을 뭐 변화시킨다, 3%로 올린다 이런 말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네. 물가 목표치는 2%인데 오늘 사실은 연말까지 금리 인하를 한다고 기정사실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자단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뭐냐면 금리 인하가 왜 일어나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 목표를 갖다가 물가 목표치 2% 한참 못 미치고 네. 지금 2%까지 내리려면은 지금 그런 얘기예요. 파월 당시엔 지금 자기 입으로 지금 3%에서 천천히 내려갈 것 같다. 네. 굉장히 천천히 스티키하게 내려갈 것 같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러면은 연말까지 2%까지 가려면 참 한참 멀었는데 네. 그리고 점도표에도 그걸 다 써놓고 난 다음에 그런데 왜 금리 인하를 하느냐는 거예요. 예? 그렇죠. 2%가 달성이 안 됐는데 왜 하느냐. 네.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통화 정책이 충분히 제약적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동문서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뭐냐면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천천히 물가가 내려가는 걸 확인했어요. 네. 이게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고금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거나 너무 제약적이거나 양쪽에 대해서 다 위험성을 알고 있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한쪽에 더 치중을 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파월 의장은 지금 현재 고금리와 헤어질 결심을 한 거예요. 네. 뭐냐면 금리를 내리고 싶은 겁니다. 아. 그래서 위원들한테 밥 사주면서까지 가서 전부 다 금리 좀 내리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여기서 뭐가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과의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전무님 보시기에는 인플레이션이 3월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내려가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그러니까 제약적인 통화 정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네. 좀 타협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까요?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행간의 일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행간이 뭐냐면 내리고 싶은 거예요. 예, 눈이 말씀드리면 내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방향이라도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야지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2%를 달성을 해야 옛날에는 내린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단계가 지금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금리를 내리게 되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오래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오늘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보고 이제 공부해보고 서로 이제 의논을 해보는 거는 뭐냐면 연준이 그랬다더라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이 그랬다더라 이게 아니라 사실 저희한테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저희가 네. 투자하고 예금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알면은 좋고 거기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하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아직도 높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근데 수입 물가가 굉장히 높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가지고 1,300원대 고환율이 이렇게 오래 1년 이상 유지되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고물가가 많이 전이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중동의 이런 리스크도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고환율이 오래 지속이 됐기 때문에 물가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도 좀 많이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앞으로 짜장면 10,000원짜리 짜장면을 볼 수 없는 날이 이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좀 있으면.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제 물가 2%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도 자기 입으로도 그 목표 달성에 오래 걸릴 거라고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추세적 하락을 본 것만으로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 시그널을 줬단 말이죠. 네. 요게 그래서, 이제 뭐 네. 약간의 음모론일 수 있지만 이거 뭐 대선 맞춰서 짜여진 그림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15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제가 그 서머리를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15페이지에 CPI가 PCE가 모두 특히 아주 완만하게 하락 추세를 확인했어요. 네. 2% 목표 달성 오래 걸릴 것이라고 자기 말로 얘기를 했지만 네. 자기 말로 또 내린대요. 그렇죠? 이것은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내려가는 것을 받아들인 상황이고 앞으로 물가는 금리 인하가 예전만큼의 변수가 아니고요. 방향만 찾아간다면 내리겠다는 거예요. 벌써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아주 많이 내려가지 않더라도 네. 다시 올라가지만 않으면 금리 인하하겠다. 내려가는 방향만 벡터죠 이제 내려가는 방향만 확인이 되면 몇 달 동안. 근데 오늘만 보고서 이렇게 내리겠다고 얘기는 못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뭐 5월달 PCE도 나와야 되고요, 2월달도 있고요, 7월에 이제 7월 초에 FOMC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9월달에 갑니다. 그래서 네. 2달 이상 이렇게 텀이 떠요. 네. 근데 마침 8월달에는 잭슨 홀이 있거든요. 보통 잭슨 홀에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아마 자기의 의견을 담은 잭슨 홀 뭐 연설을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은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자기 의견을 내면서 금리 하락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발표하기에 굉장히 좋은 때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주의해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결정은
뭐 하락폭에 관계없이 추세적인 하락 확인만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투자자들이 오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주식 시장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지만 끝까지 이렇게 여기서 갑자기 뭐 다 이렇게 천장을 뚫고 간다? 그것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도 몇 가지 이제 히컵이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추세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하가 확실하게 확인이 된다면 사실은 굉장히 호재죠. 특히나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오히려 더 호재라고 생각해요. 금융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만 없다면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뭐 꺼리낄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 조심스럽긴 합니다. 전무님께서 오늘 가져오신 내용 중에 FOMC 성명서 리뷰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게 SEP 리포트 전망치 변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이거를 3월하고 6월하고 비교했을 때 이 숫자를 시장이 진짜 환호하는 게 맞아?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전무님께서는 어디에 주목하셨는지 경제 전망치 변화와 점도표를 좀 찍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아요. 네. 사실은 이게 그 저희 직원이 내가 이걸 좀 이렇게 좀 카피해서 봐 이렇게 네. 카피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카피를 잘못해가지고 이번 달 거를 3월 달 걸 카피를 했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3월 달 그래서 이거 이게 넣었지 좀- 이렇게 제가 보니까 저도 이해가 돼요. 너무 비슷하니까. 네. 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제대로 들어와 있는 거죠, 지금 이거. 이건 제대로 들어왔는 네. 겁니다. 이제 8페이지 보시면 2.1, 2.0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네요. 지금 그렇죠. 예, 실업률도 비슷하고 네. 그래서 아마 열매위원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 보시면 3월보다 6월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상향이 됐고 오히려. 맞아요. 네. 코어가 예전에 전망했던 것보다 어쨌거나 25년도에 덜 떨어진다. 그리고 고용 실업률은 오히려 올라가는 전망이지 않습니까? 이걸 시장에서 좋아해야 되나? 이것만 보면은 네. 해석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오늘 5월 CPI가 FOMC를 지배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 오늘 FOMC에서는 오늘 오후에 미국 시간 오늘 새벽에 발표된 5월 CPI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고 봐요. 그래서 5월 CPI가 내일만 발표가 됐었더라도 오늘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네. 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완전 다른 어떻게 보면 투자 모멘텀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지금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가가 오히려 물가 뭐 예측치가 올랐어요. PC를 보시면 네. 많이 올랐습니다. 네. 다 올랐어요. 다 올랐고요. 뭐 코어부터 시작해 다 올랐고 네. 게다가 중립금리까지 지금 2.8% 예, 장기 중립금리까지 오른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 사실 물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오른 측면이 있는데 또 하나 뭐냐면 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갖다가 봤다는 게 굉장히 안도한 거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뭐 하나만이라도 꼬투리가 잡히면 그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채권 시장도 방향을 못 잡았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방향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채권 금리가 특히 장기 채권 금리가 굉장히 빨리 하락하기는 힘들어요. 예. 그래서 채권 금리가 굉장히 빨리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때 특히나 그 장기 채권을 파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예, 장기 채권은 특히나 ETF로 할 때는 ETF는 채권과 많이 다릅니다. 이게 예, ETF는 채권과 많이 다르고요. 만기도 사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만기라는 게 사실 만기는 아니에요. 그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다면 보통 채권은 만기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서 돌아오면 자기가 마이너스가 일시적으로 평가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났더라도 다 돌아오거든요. 그렇지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 간 자식이 돌아오지 않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고 투자해야 된다고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가겠습니다. 네. 네.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왼쪽보다 오른쪽이 파란색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예, 이런 것들은 뭐냐면 지금 이것만 보면은 오히려 지금 금리가 더 높게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오늘 주시장이 좋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CPI가
좀 더 일찍 발표가 됐다면 이 점도표가 이렇게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당연하죠. 예, 그게 연준 위원들이 여기 반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오늘도 보면은요, 연준 위원이 19명 중에 8명이 두 번의 인하를 뭐 전망을 했어요. 네. 8명이. 그리고 7명이 한 번의 인하를 점쳤고요. 그리고 4분이 인하가 없을 것이다. 이 4분 때문에 사실은 한 번의 인하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2번 인하를 뭐 전망한 위원이 제일 많긴 했습니다. 8명. 근데 이게 만약에 조금만 변하면 두 번으로 이렇게 올라갔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 명만이라도 더 2번을 뭐 예상했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전에 뭐 조금 더 일찍 뭐 CPI가 발표가 됐더라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변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네. 그 향후에 5월 PCE에 따라서 9월 점도표도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점도표가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지만 점도표가 문제는 뭐냐면요, 자주 변해요. 예, 지금 보시면은 3월 점도표, 12월 점도표, 6월 점도표 다 다르거든요, 지금. 근데 점도표가 그러면은 전망을 하는 건데 사후적으로 그러면 전망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 네.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뭐 비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난 다음에 바꾸는 거 아니냐. 네. 그렇잖아. 그래서 예측치가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사실은 예측하는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연준 위원들이 자기 자신이 점을 찍는 거잖아요. 네. 예, 찍는 거기 때문에 여기 뭐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찍겠죠. 그리고 사람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찍는 것 같습니다. 직접 안 찍어봐서 모르겠는데요. 그럼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지금 물가가 내려가는 방향만 유지를 한다면 그 내려가는 폭이 충분치 않더라도 인하는 할 것이다, 연내에 한다라는 네. 거에 시장이 환호한 거고, 그렇다면 이번 S&P 점도표에서 장기 전망치가 올라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은 크게 개의치 않고 오히려 다음에 그럼 물가가 조금만 내려가는 모습만 더 한두 번만 더 확인한다면 오히려 다음 점도표는 다시 또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그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물가와 그 다음에 금리를 보면서 미국 경제의 사이클을 아까 저희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봤잖아요. 네. 이렇게 봤는데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간다고 우리가 아까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벌써 네. 진입했다고 생각하면 벌써 이제 물가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는 하락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약간 천천히 내려가거나 약간 올라가는 그런 추세적인 반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추세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이제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리고 이제 뭐 PMI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미국 경기도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맞는 것 같고, 지금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뭐 M7이나 여러 가지 그 뭐 하이텍 주식이라든가 뭐 AI 관련 주식들 때문에 미국 주식이 이렇게 끌고 가지는 거지, 뭐 폭발적으로 다른 섹터들도 다 같이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특정 영역하고 특정 회사들이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뭐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는 뭐냐면 역대 그 2016년부터 2019년까지를 본다면 그때 당시에도 이제 기준금리를 많이 인상을 했어요. 네.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기준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기준금리가 인하 되기 전에는 주가가 정체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인하되고 난 다음에 주식이 다시 이렇게 그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이번에도 주가가 하반기에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금리 인하가, 그것도 기준금리가 한 번 그냥 0.25%포인트 일어난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줄 것인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추세적으로 이제 기대감이 더 중요하겠죠. 얼마나 빨리 인하를 하겠느냐 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 뒤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미국은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파월도 금리 인하가 필요하죠. 근데 미국의 행정부도
금리 인하가 필요해요. 그건 뭐냐면 지금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고요. 이렇게 기준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시장금리도 높게 형성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 국채를 발행을 할 때 높은 금리에서 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은 높은 금리를 주고 이자를 많이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부담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마 많이 행정부와 중앙은행은 독립적이긴 하지만 미국 전체적으로 볼 때 참작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언제 개시하냐라는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와 전무님의 생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컨센서스는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네. 패드워치를 많이 생각하는데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9월 달 인하 그러니까 90%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패드워치에서. 근데 네. 오늘 60%대로 네. 이렇게 내렸답니다. 근데 패드워치는요 큰 의미는 없어요. 그것은 그냥 참고만 할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투자나 어떤 데 활용하시는 건 좀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지만 정확도는 굉장히 미미하고 바로 바뀝니다. 이게 FOMC마다 확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사후적인 거에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9월 달에 인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왜냐하면 지금 디스인플레이션에 접어들었다면 물가 하락이 완연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고용 상황이 좋다고는 하지만 임금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타일러 텍사스의 공장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것을 이제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미국에 투자할 때 인건비가 앞으로 굉장히 고용과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TSMC나 모든 회사들이 미국에 투자할 때 앞으로 너무나 비용적인 이런 부담이 많이 가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투자도 어떻게 보면은 채산성이 맞아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채산성이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를 권유해서 하긴 했어요. 많이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리고 미국에 팔려면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어라. 그 말은 맞는데 이제 그것이 생산성이 이제 채산성이 맞아야지만 계속해서 오퍼레이션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올라야지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냐.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EV 자동차라든가 전자라든가 여러 회사들이 이제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지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생산성이 받쳐주느냐.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보조금이 그만큼 커버가 돼야 될 거거든요. 네. 여기 시청자분이 변정규 와치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가 정말 9월에 이루어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전무님 말씀으로는 9월에 그래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예, 늦어도 11월 달에 할 것 같습니다. 9월 또는 11월 제가 점장이는 아니기 때문인데 예. 이 정도 보통 이렇게 디스인플레이션에 접어들게 되면 정책 기반자들은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왜냐하면 이렇게 도자기를 굉장히 차갑게 지금 냉각을 시켰어요. 예.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이것을 갖다가 완화를 조금 시켜줘야지 얼었던 거를 완화를 시켜줘야 깨지지 않는데 천천히 깨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잘못 건드리면 깨지거든요. 네. 예. 깨지면 물이 다 엎질러지고 그러면 이것을 다시 담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너는 뭘 했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게 그런 상황이 싫은 거예요, 파월 의장. 예. 그리고 옐런 그죠? 재무장관은 이자 비용이 싫은 거예요.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국채 금리 앞에서도 보여주셨듯이 미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는 채권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전무님께서 보시기에는 채권 금리 측면에서 이거는 더 내려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미 시장에서 채권 시장은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면 채권 투자를 좀 조심해야겠죠. 채권 시장은 벌써 네. 이제 미국으로 본다면 네.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많이 올랐어요.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수익률이
작년 이맘때만 해도 3.5%대였거든요. 네. 이게 지금 4% 중반까지 갔다가 넘었다가 지금 4.32%로 이렇게 떨어진 거잖아요, 네. 오늘. 네. 그렇기 때문에 한 1%포인트 가량 올랐다가 지금 조금 내려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많이 올랐던 건 뭐냐면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질 것으로 생각하니까 수익률이 이렇게 튄 거죠. 가격이 이제 폭락한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내려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채권 금리는 이제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고점은 지났다. 예, 오버슈팅이 여러 번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네. 오버슈팅이 그렇게 큰 오버슈팅은 이제 이때까지 일어났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큰 오버슈팅은 아니라는 거죠. 오버슈팅이 아니라 이제는 간헐적인 어떻게 보면 수익률의 변화가 약간은 이렇게 좀 추세적인 꺾임은 일어났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점을 찍었고요. 이제 채권은 이제 내려가는 그런 사이클에 접어들었어요. 왜 그러냐? 디스인플레이션에 접어들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간다면 앞으로 이제 환율이나 아니면 여러 요인에 이제 다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러면 채권 금리가 지금 고점이 지났고 약간이라도 금리가 좀 내려간다라고 본다면 달러 강세, 이 환율은 어떻게 보시나요? 또 하나 지금 그 채권에서 본다면 네. 장단기 금리 역전폭이 굉장히 많이 아직도 그게 또 일어나 중요하죠. 있어요. 네, 근데 네. 오히려 역전폭이 조금 더 심화됐거든요. 미국으로 네. 본다면. 근데 장기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채권을 수익을 받으면은요, 뭐 4%, 5% 이렇게 높이 받는 건 좋은데 인플레이션율이 4%면은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률은 채권자한테는 쥐약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돈을 빌려줬는데 물가가 뭐 이자보다 더 높이 오르면 마이너스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싫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높게 유지가 되면 채권자들은 당연히 이거 안 사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채권이 높게 유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4%에서 좀 내려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3.5% 미만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 좀 힘들다고 보고요. 뭐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하게 예상이 된다면 그때 가서는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좀 빠르게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양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채권 투자는 하기에는 어떻게 보시나요? 단기채를 그럼 좀 가져가도 되는 단기채가 제가 저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채 투자가 가장 좋은 시기가 사실은 최근이었어요. 네. 예, 단기 단기채 금리가 투자. 높으니까. 지금도 아직 그렇게 나쁘지는 않잖아요. 네, 단기채 그렇죠. 투자는 굉장히 좋아요. 네. 단기채 근데 투자. 장기채는 수익률이 아주 높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예, 게다가 장기채는요. 지금도 단기채보다 낮고요. 네. 장기채는 위험성이 항상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확률적으로 높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100%인 투자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갔을 때는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장기채 투자는 손실이 굉장히 크게 와요. 예. 그리고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돼서 이렇게 장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번 사이클에서도 결국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완만한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아름답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예, 저는 이제 그 향후에 조금 짧은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 같은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 연말까지 이제 좀 유지되다가 디플레이션은 올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호황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임금도 올라야 되고요. 돈도 조금 많이 풀려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지속되다 보면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뭐 옛날에 설화에도 뭐 그 숭어 할머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숭어 할머니가 가서 이제 고기잡이 배 그 할아버지한테 이제 고기만 잡아오니까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 그래서 뭐 나가서 숭어야 숭어를 이제 살려줬어요. 네. 그래서 숭어한테 이제 나한테 집을 다오. 그랬더니 숭어가 집을 하나 줬어요. 근데 네. 나중에 이제 궁전 달라 그러고 궁전도 모자라 세 개를 내가 다지까지게 해달라. 그랬더니 옛날 오두막 집으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교훈을 주는.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도 이제 자족할 줄은 알아야죠. 그래서 어느 정도 보면은요. 그렇지만 이게
그 계속 가면은 어느 뭐 산이 깊으면 골이 있기에 마련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디플레이션은 오겠지만 디플레이션에 왔을 때 어떻게 2026년 뭐 25년 말 이때 이제 디플레이션이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오기는 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25년 말, 26년 정도로 그 정도 되지 보시네요. 않을까 싶은데 항상 사이클이라고 아까 제가 이렇게 네. 그림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그 사이클에서 어떻게 탈출을 할 것인가. 근데 지금까지는요, 디플레이션이 오면 미국이나 서구는요, 자기 그 국가 이익 때문에 돈을 막 찍어냈어요. 네. 지금도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탈출하기 위해서. 네. 또 그럴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인플레이션이 또 옵니다. 그때 또 왔을 때는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재밌지 않나요?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게 네. 그렇죠. 근데 또 중요한 걸 하나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마지막 질문이 될 것 네, 같습니다. 환율에 대해서 한 말씀 또 전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환율이요.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표를 보시면 이제 한국의 CPI는 이렇게 완만한 하락 추세를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환율을 보시면 지금 굉장히 높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중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5월, 6월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갔죠.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3번에서 보시면 그 동안에 올해 그 달러 인덱스는 큰 변화는 없었어요. 5월 16일 날 제가 저기 보였지만 1345에서 이게 그 6월 달에 1385원까지 갔을 때도 달러 인덱스는 거의 변화가 없었단 말이에요. 네. 5월 16일에 오히려 지금 뭐 그렇게 높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네. 최근에도 뭐 104, 105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안 움직였는데 원화만 움직였어요. 그럼 네. 왜일까요?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네. 시장금리 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시장금리 차. 시장금리 차가 이게 위에가 10년물. 왜냐하면 기준금리는 2%로 동의를 해요. 네. 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똑같아요. 기준금리 차는. 근데 그렇죠. 기준금리도 중요하지만 기준금리가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시장금리 중에서 가장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 국채를 10년물을 비교를 해보자 이거예요. 작년 6월 달은요 3.5%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채가. 그리고 미국 국채도 3.5%였습니다. 그래서 비슷했다는 거예요. 네. 기준금리 차는 2%였는데도 불구하고. 네. 근데 지금은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벌어졌죠. 그래서 최대 뭐 1몇 퍼센트 포인트까지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지금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네. 뭐 1%포인트가량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까 환율에 이렇게 올라가는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나 아니면 조달이나 이것은 우리가 뭐 기준금리로 조달하거나 뭐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금금리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금리는 매우 중요하고요. 이런 것이 영향을 반드시 미칩니다. 그래서 시장금리가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원화 가격이 싸지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 금리 차이가 다시 줄어들어야지. 보통은 이제 한국 국채 금리가 더 높아야 되거든요. 네. 이게 리버스가 돼야지만 원화가 쭉쭉 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변정규 미주은행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